한국은 해외로 노동력 수출이나 하는 빈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도대체 무슨 강점이 있단 말인가요? 여기 한국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독일군 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한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와중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앙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군 장교로 복무 중이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개발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던 여동생 마리가 돌연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며 자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로 부유한 국가고 기술력 또한 유럽을 선도하고 있어서 유럽인들 대부분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꿈처럼 여기며 수많은 유럽인들이 독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최고의 인재인 마리가 돌연 한국 같은 가난한 국가로 떠나겠다니 이건 마리가 협박을 당했거나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꽤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겐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적에 광산회사에서 일하셨고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경험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독일 광산 노동자로 보내졌고 간호사 인력 역시도 대거 독일로 보내졌다고 했는데요. 이렇듯 너무나도 가난해서 인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역으로 독일로부터 인력을 수입해오게 되었다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시긴 했어요.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들에서 독일로 인력을 수출했지만 다들 게으름을 피우고 툭하면 일이 힘들다며 놀러나가기 바빴다며 독일의 이러한 해외 노동자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한국인들만은 유일하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면성실했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늘 서로 힘을 합치며 역경을 이겨냈다고 했거든요. 당시 독일에는 다른 서구권 국가들처럼 유색인종이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만연해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성실함과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며 한국의 저력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거라며 과거 회상을 하곤 하셨죠. 할아버지는 웬만해서는 칭찬이나 입에 바른 말을 하시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런 할아버지가 한국을 칭찬했다면 한국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나 가난했던 한국이 독일을 압도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기 마련이고 한 나라가 발전을 꾀할 때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만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독일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중진국과 선진국의 벽을 뛰어넘어 이제는 독일의 인재들을 전부 빨아들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안 믿을 법한 동화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마리는 단호했죠. 마리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지 오래라며 독일은 특유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에 기술력이 정체되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독일에서 배울 것이 없기에 한국으로 넘어가 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한국이 만약 가난한 국가였다면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자신이 현재 독일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겠냐며 제가 지금 한국에 관해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독일의 폐쇄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는 매우 착한 아이로 언니인 제게 좀처럼 말대꾸를 하는 법이 없었을 뿐더러
그녀 또한 저만큼이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한국이 마리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동생이 저 정도로 홀려버려 정신조차 제대로 못 차리게 된 건지 저는 야비한 한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리가 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래도 마리는 한국 기업의 약점이 잡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이게 아니라면 동생의 행동은 좀처럼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방회의 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독일군 참모는 현재 독일군의 전력은 상상 이상으로 약화된 상태라며 늙어버린 독일군은 더 늦기 전에 혁신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이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뒤이어 한국을 언급하며 만약 독일이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독일은 몇 년 내로 유럽 최강의 군사강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까지 상실하게 될 거라는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한국의 협박을 당해 정신나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독일이 한국의 국방력을 배워야 한다는 기괴한 소리나 듣게 되다니 이건 참모 앞이고 나발이고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참모의 논리에 대놓고 반박을 가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야 한다뇨? 그 말씀은 한국이 독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경우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에게나 배울 점이 있지 약한 존재 따위에겐 아무런 배울 점이 없거든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 말에 참모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경악스러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수십 년 전에서 생각이 정체되어 있군요. 물론 군인은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꽉 막힌 태도로 세상을 본다면 그리고 그런 자가 독일군의 간부라면 독일군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군요. 이미 정체되어 버린 독일군과는 달리 한국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이는 아시아 전통 군사대국인 일본을 추월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당신이 과연 장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산산업은 급속도로 거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탱크 한 대 없고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한국은 이제는 독일의 방산산업의 파이마저 전부 빼앗아가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엄청난 방산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이 분야에서 꽤나 오랫동안 정체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이 추세대로 몇 년 내로 독일을 추월하여 방산 산업에서의 정상의 자리를 꿰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모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는 매우 이상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도대체 참모에게 아부라도 할 작정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독일의 자존심을 위해 저라도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인데 도대체 여기에 한국산 무기 따위가 낄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물론 한국은 매우 성실하고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국은 유망주 국가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독일을 뛰어넘는 군사강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축구 유망주가 건장한 성인 국가대표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주장에 참모는 무슨 이런 형편없는 놈이 다 있냐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전 세계가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단 말인가요? 지금 독일의 방산사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훌륭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독일 무기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방산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독일의 파이를 빼앗아가며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추세라면 독일은 수년 내로 한국의 방산산업에 완전히 역전당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무기를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던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독일의 군대 시스템 자체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중요한 고객이었던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좀 보세요. 이건 분명 독일이 가져갔어야 할 이익이었지만 이러한 이득은 한국이 독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대 규모의 계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저 시작일 뿐이죠. 폴란드의 경우처럼 우리의 중요 고객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를 들 수 있겠군요. 호주는 최근 들어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국가로 호주는 독일산 무기를 여러 차례 구매한 중요 고객이기에 당연히 이번에도 독일산 무기를 선택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러한 독일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게 되었죠.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K9 썬더 자주포는 첨단 성능을 자랑할 뿐더러 검증까지 된 무기이기 때문이죠. K9 썬더는 첨단 탄약을 사용하여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52구경 155mm 대포와 4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제어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 기능으로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 매우 중요한 정밀한 이동식 화력까지 제공하죠. 거기에 더해 K9 자주포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운용되며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가 판매되며 이미 그 신뢰성이 입증된 무기입니다. 이는 독일의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성능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과 K9 자주포는 사거리와 발사 속도는 비슷하지만 오히려 독일 자주포는 한국만큼 강력한 화재 제어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가혹한 환경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으로 독일은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연구개발에 몰두한 끝에 마침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산 기술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단숨에 깨부수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독일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매우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독일은 방산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독일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고 말죠. 바로 가격 문제입니다. 독일산 무기는 매우 비싸고 제약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 무기와 비슷한 성능을 보임에도 가격 차이는 1.5배나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대당 약 8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지만 독일 자주포는 12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감내할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비슷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난다면 독일조차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일 무기가 비쌈에도 불티나게 팔렸던 이유는 경쟁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대체제가 생긴 상황이므로 독일 무기는 이제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독일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독일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인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던 사이 지금의 한국은 전통 기술 강국인 독일에 맞불을 놓으며 독일이 챙겨온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모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협상의 대가이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모든 것을 최적화해놓는 무시무시한 국가라는 것이죠. 호주의 지리적인 환경을 좀 보세요. 호주는 광활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진 국가로 사막에서 산악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 무기들은 호주 작전 환경의 극심한 열과 먼지를 감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호주는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죠. 하지만 그런 호주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K9 썬더입니다. 한반도는 그보다 더욱 극심한 열과 미세먼지 그리고 추위까지 존재하거든요. 결국 한국은 전 세계의 험준한 지형을 모두 극복하는 K9 자주포를 개발해냈고 이에 더해 소수성 현타객을 사용하면 자주포가 고르지 않고 험준한 지형에서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어 호주의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성과 정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물론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호주의 구미를 당겼죠. K9 자주포는 인도와 중동의 덥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튀르키예의 사막 및 산악 지형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또 어떻고요? 이들 국가에서 K9 자주포는 추운 북극 조건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결국 K9 자주포는 모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 완성형 자주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어떤가요? 물론 독일 자주포는 평지와 기후 조건이 평이할 때는 꽤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 시 과열되는 등 극한의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사막 기후에서 과열이 과도하게 빠르게 된다는 한계를 보였고, 기존 서스펜션 시스템은 거칠고 고르지 않은 지형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잘 작동하는 자주포를 원했으므로 독일산 자주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극한의 기후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죠.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매우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거든요. 한국은 간소화된 제조 공정을 구현했고, 이러한 높은 생산 능력과 약속을 어기지 않는 책임감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기 인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분명 경쟁력이 저하되었지만 아직도 독일산 무기는 대체제가 없는 최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생산 주기가 상당히 길매도 독일은 매 계약마다 몇 년이나 생산을 추가적으로 지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거기에 더한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에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호주에 있어 독일산 무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은 단 한 가지의 단점도 없는 전방위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귀신같이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조건을 맞춰버리죠. 독일의 될 대로 되라 시계 태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 추월로 인해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상대 국가에 최적화하여 어떻게든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을 전혀 사용해 본 적도 할 능력도 없으므로 독일의 방산 산업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이 독일의 방산 산업의 파일을 빼앗아오는 속도를 고려해 보건대 이 정도 속도라면 독일은 10년 내에 완전히 방산 최강국의 타이틀을 한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산업을 완전히 주무르며 이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겠죠. 즉, 한국은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인구수 5천만 명의 작은 국가임에도 1인당 GDP는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작은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손가락만 빠는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하겠죠. 저는 참모의 주장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선진적인 국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한국의 우수한 모습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분명 한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는 빈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듯 단기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행은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동생 마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공항 그 자체로 하나의 교통의 요충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원래 공항이라 하면 그저 외딴 곳에 활주로 하나만 덜렁 놓여있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교통수단도 기대할 수 없어서 공항 밖은 외국인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사기꾼 택시기사들만이 즐비해 있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공항 내부에는 초고속 기차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그리고 지하철과 정찰제 택시까지 정말 교통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거점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독일 공항에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는커녕 외국인을 털어먹기 위해 작정하고 입을 맞춘 사기꾼 택시 기사들만이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고 저는 인천공항의 버스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교통 인프라인데요. 물류 인프라야말로 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물류 인프라를 위한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독일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수준 높은 국가였고, 저는 어떻게 인력을 수출하던 나라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나 발전할 수가 있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숙소에 짐을 놓았고 마리가 미리 알아봤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입장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실소를 터뜨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저희를 응대해주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식당 안에는 주방에 인원을 제외한다면 직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교양 없는 행위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실수도 잠시 마리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터벅터벅 걸어가 멋대로 테이블에 앉더니 이내 테이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웬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동생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는 자신이 한국은 독일보다 뛰어난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한국은 이미 무인 시스템이 상용화된 국가고 독일처럼 모든 것을 일일이 사람이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은 진작에 벗어버린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체 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키오스크를 유심히 살펴보니 한국은 정말로 충격적인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더군요. 한국의 음식점은 별도의 응대 직원이 필요 없도록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이 키오스크는 다국어 지원은 물론이고 각 요리에 대한 설명과 영양 세부사항, 그리고 원산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디지털 키오스크는 해당 요리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나 비건 및 글루텐 프리 같은 특정 시기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했기에 어쩌면 직원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했죠. 저는 이러한 독일과는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에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비건이나 각종 알레르기 정보에 대한 설명이 거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지만, 부끄럽게도 독일은 불친절하고 의욕 없는 직원들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도통 얻을 수가 없는데요. 직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받으면 팁을 줘야만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건네고 있고,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경우도 팁을 주지 않는다면 매장 내 숟가락이 부족하니 손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독일인들은 이러한 불친절한 사회 분위기에 매우 지친 상태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라는 환상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이건 매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익이고 손님 입장에서는 팁을 제공하지 않아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서로가 이익인 최고의 인프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마리는 주문을 하다 말고 제가 먹을 음식은 제가 직접 고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왔거든요. 아니,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게 음식 선택을 맡긴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저 머리를 감싸쥔 채 허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오스크에는 AI 추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저는 독일인들이 먹고 반응이 좋았던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인들은 제육볶음과 비빔밥을 먹고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기에 저는 비빔밥을 도전하게 되었죠. 역시나 한국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제가 주문한 비빔밥은 주방에서 빠르게 조리되어 로봇 직원이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주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음식이 나오기까지 1시간은 걸리는 게 기본이지만 한국은 5분도 안 되어 로봇 직원이 직접 음식을 내왔고,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완전식품인 비빔밥은 영양만큼이나 맛의 조화도 완벽했기에 저는 한국 식당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의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매우 냉정해 보인다며 반감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완벽한 연구를 하는 배려심 깊은 국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독일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에서조차 전기 콘센트를 함부로 이용했다간 곧바로 전기도둑 소리를 들으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별도의 전기요금을 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손님을 배려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았고, 저는 이러한 완벽한 한국에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을 인력 수출이나 하는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저였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은 선진국이 맞아 보였고, 그렇게 저는 그간의 제 한국 비하가 얼마나 아둔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저는 마리가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완전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저 또한 한국으로 파견 가서 이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기술력이 왜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전부 거품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독일의 기술력을 쫓아오려면 30년은 이르다.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독일 정부에서 송출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름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아빠가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이고 아빠는 그러한 기술 강국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맡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독일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는지 멀쩡한 독일 대학교를 놔두고 한국 같은 알아주지도 않는 국가로 유학을 가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제 진로가 공학 쪽인 이상 이젠 선택의 여지는 없다며 독일은 지는 해고 한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니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거의 저를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틀린 말을 하시는 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존경스러운 아빠가 왜 자꾸만 한국행이라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한국에 대한 울분의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러한 부녀 간의 갈등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아빠가 차량을 바꾸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브랜드의 차량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이 엄청난 혼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쯤 되자 저는 아빠가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독일이야말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졌고 요즘 전 세계에서는 독일 차량을 구매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아빠는 그런 완성도 높은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한국 따위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예비 공학도로서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 아빠에게 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현대 같은 이름도 없는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죠? 나름 독일을 대표하는 기술 연구원인 아빠가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다니 정말 친구들이 보면 저희 가족이 파산을 해서 돈이 없어 한국산 차량을 샀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빠는 독일 차량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반성을 하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이케, 그렇다면 너는 왜 한국산 차량이 독일 브랜드의 차량보다 후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너는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인 것 같구나. 모름지기 공학자라면 자신의 논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단다. 물론 독일산 내연기관 차량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내 주장은 사실이란다. 하지만 아빠가 구매한 차량을 좀 보렴. 이게 내연기관 차량처럼 보이니? 이건 전기차고 전기차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력은 단언컨대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 독일은 한때 내연기관 분야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지만 그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지.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기술 정체라는 악수를 만들어냈고 냉정하게 독일 브랜드의 전기차 기술력은 경쟁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기술력을 빠르게 올렸을 뿐더러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전기차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지.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더 암울한 점은 한국은 단순히 독일의 기술력을 능가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몇 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벌려놓으며 그야말로 독일은 눈 떠보니 기술 후진국쯤으로 회귀해버린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일단 한국의 고급 배터리 기술만 보더라도 독일은 흉내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기업을 필두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 한국 배터리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대기업에도 첨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 즉, 한국은 경쟁에서 뒤처진 독일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인 미국의 기술력조차 능가했고 미국도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조차 불가능한 그야말로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은 리튬이나 코발트와 같은 중요 원자재 매장량이 거의 없음에도 그저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만으로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거든. 이는 방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지만 아무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한국산 배터리 성능을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과 비교되며 한국인들의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지.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다음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배터리라고 하지만 과연 독일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독일의 배터리 혁신은 실패했고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배터리 공급업체에 의존해 있는 게 현실이야. 특히나 독일은 저가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 배터리는 성능도 형편없고 무엇보다 안정성 면에서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과열로 인해 폭발하기 일쑤지. 이건 한국 배터리가 사용된 전기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현대 아이오닉 5만 해도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되어 최대 614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운전자의 고질병인 주행거리 불안을 크게 줄여주었거든. 반면에 중국산 배터리는 충전 속도는 한국산에 비해 3배나 오래 걸리지만 주행거리는 한국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줄 뿐이지. 안정성은 또 어떻고? 심심하면 과열로 폭발하는 중국산 배터리와는 반대로 한국산 배터리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열 관리를 통해 안전을 우선시하여 과열이나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거든. 실제로 첨단 열 관리 기능을 갖춘 현대 코나 EV는 미국에서 진행된 안전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지. 그야말로 한국은 이제 기존의 기술 강국의 훈장을 쥐고 있던 독일의 손에서 훈장을 완전히 빼앗고 자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기술 강국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야. 그리고 언젠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한국은 그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함으로써 그 즉시 유럽 전체를 먹고 미국과도 견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겠지. 하지만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대성공에도 절대로 안주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특유의 천재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고 결국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지. 한국의 이러한 저력을 보면 꼭 예전의 독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독일 또한 기술력 발전을 모토로 삼아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거든. 그러나 그러한 혁신은 정체되었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거야. 하이케, 너라면 이런 독일산 전기차를 구매하겠어? 독일산 차량은 이제 더 이상 100% 독일인들이 만든 게 아닌 차를 뜯어보면 중국산 부품이 태반으로 이젠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어. 그러니 하이케, 내가 진정으로 훌륭한 공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젠 현실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단다. 독일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 아빠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엮이면 안 좋은 일들만이 벌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독일이 그런 중국과 엮이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배터리 등의 기술력은 분명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독일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면 될 문제 아니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으실 뿐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하이케, 안타깝게도 독일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잠식당하고 있어. 잘 봐.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양방향 충전 및 자율주행 기능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능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지. 반면에 한국 전기차는 이러한 양방향 충전이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현대와 기아 전기차는 이미 V2L 기능을 제공하여 차량이 외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거든. 그러나 독일 전기차에는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은 AI 분야에서 막대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로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 브랜드들은 AI 기반 운전자 지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기본적인 AI 기술조차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정체야말로 독일 브랜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 줄 아니?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직 통합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했고, 자체 배터리 및 부품 생산을 통해 효율적인 조립 공정을 구축해냈다는 거야. 즉, 한국은 이러한 효율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고품질의 기능의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일례로 현대 아이오닉 5는 경쟁 모델인 아우디 Q4 이트론보다 $10,000나 저렴하지만 성능이나 기능은 현대 쪽이 압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누가 아우디를 구매하겠어? 만약 어떤 가게에서 카카오가 듬뿍 들어간 초콜릿을 $1에 판매하는데 옆 가게에서는 중국산 인공색소와 설탕만이 잔뜩 들어간 저질 초콜릿을 $2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봐. 하이케, 너는 어느 가게에서 초콜릿을 구매할 거야?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 결국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고만 있던 독일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해온 한국에 완전히 짓눌리게 되었다는 거야.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건 자존심만이 되어 반박을 위한 반박만을 할 뿐이었죠. 아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초콜릿을 비교하는 것도 전혀 맞는 비유가 아니라고요. 한국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는 그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 수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둘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독일은 수십 년간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고, 소비자들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독일 브랜드를 신뢰할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냉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시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이케,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건 어렵지만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란다. 한국 브랜드는 모든 부품과 기술력을 자체 개발하지만 독일 전기차는 기술력이 없어서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잖니? 결국 한국 브랜드는 신뢰성과 높은 재판매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고 순위를 차지하며 기존의 독일의 자리를 꿰찬 지 오래란다. 그러나 독일은 지속적인 중국산 부품의 폭발 사고로 인해 내연기관으로 얻은 이미지를 전부 다 깎아먹고 독일 브랜드 하면 연상되는 게 중국일 정도로 처참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 즉, 한국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의 파워를 넘은 지 오래고 이게 바로 아빠가 한국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한 이유란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아무리 보수적이고 독일 브랜드만을 구매하는 독일인들일지라도 5년 내로 한국산 브랜드의 압도적인 면모에 결국 고개를 돌릴 것이고 독일 고속도로는 전부 한국산 차량들로 채워지게 될 거야. 기술력은 애국심을 이기거든. 실제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독일인들은 아직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독일 내의 한국산 차량 점유율이 낮아 보이는 거지,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국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현대코나 기아 니로와 같은 한국 전기차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대 아이오닉 5도 폭스바겐 전기차 모델을 압도하고 있거든. 자동차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독일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니? 이제 한국에겐 고공행진만이 남아있는 셈이고 아빠는 이 나라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상상조차 안 된단다.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늙어빠진 독일의 인생을 베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드시 한국 유학을 떠날 것을 강요했는데요. 결국 저는 그런 아빠에게 학을 떼며 도망쳐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이 잘하는 분야는 전기차 분야뿐만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기차만을 고집하며 자꾸만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정부 대변인의 연설을 송출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제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 제재에 동참하길 원하므로 독일은 더 이상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독일은 중국산 저렴한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잃어서 전기차 등의 각종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이제라도 한국의 연구개발 모델을 따라해서 한국에 내준 기술 강국의 지위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믿기지가 않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명백히 독일의 기술력이 한국의 진작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기에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조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다니 저는 그간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저는 패닉에 빠져 돌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파악하는 거였죠. 사실 저는 독일인으로서 기술 강국의 지위를 빼앗겼다는 데서 나오는 열등감에 돌연 한국행을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아 한국의 열등한 면모를 포착하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며 한국행을 강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으며 공항을 이리저리 살펴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두리번거리던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공항 부스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여행의 편의를 증대시켜줄 수 있는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은 그 어떠한 보증금도 없이 스마트폰을 대여해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인 행보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이건 미친 짓이라며 항변 아닌 항변을 하자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사실 이러한 임대폰 서비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으나 단 한 명도 임대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대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기능이 거의 없는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마트폰으로는 한국을 100% 온전히 즐길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각종 예약, GPS를 통한 미화 추적, 건강관리 등 삶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을 처리하므로 고성능의 스마트폰이 필수죠. 지금 보니까 당신의 스마트폰도 저가형 모델 같은데 원하신다면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보증금을 맡기지도 않았음에도 이러한 삼성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훔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여행 만족도를 위해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의 놀라운 배려심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객 배려야말로 한국 브랜드들이 이윤 추구와 비용 절감에만 미쳐있는 독일 브랜드를 짓누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었죠. 아마 이번에 한국의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체험한 외국인들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익숙한 삼성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삼성 스마트폰을 대여하게 되었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브랜드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가난해진 독일인들은 그저 저가형 스마트폰만을 구매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기술 강국 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급형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시민의식도 훌륭한 국가면 이런 배짱 좋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려운 점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대여받은 임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공항택시 호출 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앱을 통해 외국인 전용 택시까지 호출할 수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흥미로운 기능을 한번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운명처럼 제게 배정된 자동차는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전기차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택시조차 비싼 전기차로 운행할 정도면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인 건가 싶어 당황하면서도 아무튼 이건 한국 전기차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한국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기차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좌석에는 별도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스크린은 실시간 GPS 기능을 지원하여 거쳐가는 지역의 명소나 안전 팁에 대한 자세한 여행 가이드를 제공했는데요. 심지어 이 전자 스크린은 AI 시스템을 통해 도착지 근처의 행사 일정을 소개해준다거나 독일인들은 어떤 곳을 주로 방문하는지 등을 알려주며 그야말로 하나의 관광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전자 스크린을 통해 얻은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저는 분명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문제없이 정보를 전송받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 택시가 귀신이라도 들린 택시인 건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한국인 택시 기사는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정보를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외국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의 공항 택시는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휴대폰 충전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차량에서는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없나 본데 한국은 택시부터 해서 웬만한 대중교통에는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므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듯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서나 공급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독일에서는 이러한 무료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조차 잘 안 터지는 곳도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기가 막힌 모습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저는 전자 스크린을 조작하며 택시 실내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고 음악 등을 설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외국인 택시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기능으로 한국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점차 모든 택시에 이러한 승객 맞춤 기능을 확대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독일에서는 비싼 택시 요금에 비해 서비스는 무척이나 형편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시 기사들은 승객들을 태우고도 멋대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하며 저질스러운 행동을 일삼고 있거든요.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그건 전부 난민 출신 택시기사의 만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저는 난민이나 이민자 출신이 그 정도로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의 최첨단 택시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능들을 구경했고 이러한 택시의 기능 중에는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경치 좋은 경로를 선택하거나 이동 중에 랜드마크를 들를 수 있는 옵션까지 존재하더라고요. 이러한 기능은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주행거리를 가져가면서 택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승객 입장에서는 더욱 만족스러운 여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천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아빠와 더불어 독일 정부 대변인까지 나서 한국을 극찬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였죠.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갑자기 택시 내부에서는 소름 돋는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설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독일 차량처럼 갑자기 제멋대로 차량이 터지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택시 기사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정말 상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택시는 차량 내부에 AI 기반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 움직임이나 자세 및 표정을 모니터링하여 피로나 주의산만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차량은 실시간 알림을 울리며 경고하거나 혹은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 위기에 빠진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전합니다. 당연히 저는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문제가 있어 자세가 잠시 불안정했고 그래서 알림이 울린 것 같네요.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방지하는 말도 안 되는 국가였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를 구원할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던 건지 저는 이런 기술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차량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인프라마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고속도로는 타이어 소음을 줄여주는 소재가 주입된 소음 감소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있기에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던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니 고속도로 인프라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소음 감소 도로는커녕 군데군데 구멍이 난 아스팔트가 보수 없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관대한 도로에서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독일을 압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한국의 AI 기반 감시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웬 고속도로 한복판에 드론이 날아다니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벙찌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속도로 드론은 사고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교통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택시 기사는 이러한 드론이야말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늘 새 것처럼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내비쳤죠. 심지어 이러한 드론은 인적이 드문 고위험 도로에서의 고장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출동하며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에서 발이 묶일 경우 우선적으로 필수 물품을 전달하거나 주변 지역을 밝히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이젠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넘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살면서 처음으로 제 조국인 독일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죠. 독일인인 제가 한국을 얕잡아 봤던 건 그야말로 주제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이었거든요. 이 택시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해서 건설 구역이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구역, 그리고 악천후와 같은 도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인식했고 결국 택시는 근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최적의 경로로 우회하여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법 같은 여정을 직접 경험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은 독일을 진작에 뛰어넘었고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빠의 한국 유학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한국은 분명 압도적인 선진국이었고 이런 나라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독일 기술산업처럼 함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두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며 공포에 질린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이 두 나라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요제피네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소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일반적인 독일 대학교가 아닌 더욱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아시아 유학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로 독일은 저렴한 물건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거둬온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따라서 만약 제가 중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또 중국 대학교의 학위증을 가지게 된다면 제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은 요즘 중국은 끔찍한 속도로 땅에 처박히고 있는 국가로 아시아의 패권은 결국 한국이 쥐게 될 거라며 이상할 정도로 한국행을 추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다른 직업도 아니고 두 분 다 교수셨기에 저는 부모님이 한국을 허투루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국가로 유학을 가는 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사실 저는 중국 유학을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터라 학창 시절에도 중국계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꼭 현재의 중국은 한국을 아득히 뛰어넘은 지 오래라며 중국은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탓에 모든 인프라가 최첨단 기술력으로 구현되어 있고 중국의 엄청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 또한 급격히 상승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중국계나 중국인 친구들은
꼭 언급하지도 않은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10년 전이었다면 모를까. 지금의 중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었고 시민의식 수준도 중국인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므로 유학을 가기에 중국만큼 알맞은 국가도 없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열띤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중국인들은 꼭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온수가 안 나오는 건 기본이고 대학교 또한 정전이 일상화된 탓에 매일같이 촛불을 켜고 수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민족이라며 끝까지 한국 비하를 이어나갔는데요. 저는 중국계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들이 아예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열댓 명의 중국계 친구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행을 강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나 자신들은 3초 만에 모든 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던 중국의 공항은 모든 심사를 일일이 볼펜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산더미만한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며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비효율적인 입국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공항의 일부 지역에는 정전이 났는지 불이 전부 꺼져 있었을 뿐더러 중국 공항 측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익숙하기라도 한 듯 촛불을 켜고 전기 발전기를 돌리며 전기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가난하길래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공항에서조차 제대로 된 전기 인프라를 구비해두지 못했다는 말인가. 저는 제가 독일에서 들었던 중국인 친구들의 중국 찬양이 떠올라 그 즉시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도 잠시 중국은 마치 지하실 밑에 땅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중국 공항에는 제대로 된 영어 설명 없이 거의 대부분의 설명이 죄다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기에 저는 중국 공항 내 외국인 도움센터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줘야 할 중국인 직원들은 충격적이게도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번역 앱으로 설렁설렁 응대를 했으며 중국까지 왔으면서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호통까지 치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외국인 도움센터를 왜 만들어 놓았다는 말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중국의 상황에 학을 떼며 어쩌면 이 나라는 아직도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수준이 낮은 것은 그만큼 발전할 부분도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었고 또 중국인 친구들은 분명 중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몹시 뛰어나다고 했기에 이러한 열악함은 중국을 이용해 큰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이 있었던 제게는 그다지 나쁜 소식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 공항에서 가장 비싸다는 프리미엄 버스를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너무나도 짐 빠지는 경험들을 했으므로 도시로 이동할 때는 조금 편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중국 프리미엄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QR코드 스캔으로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중국 버스는 QR코드 인식 기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가짜 스캔 기계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기사가 일일이 승객들의 표를 검사하고 있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 버스 좌석을 구매한 뒤 버스에 탑승했는데 버스에는 남는 좌석이 없었을 뿐더러 좌석이 없어서 버스 통로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몇 명 보였거든요.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예매한 좌석에 당당히 앉아있는 중국 여성에게 다가가 제 자린이 나오라는 번역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여성은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게 왜 당신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국에서는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야. 버스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 못 봤어? 정 이 자리에 앉고 싶다면 내게 돈을 주고 구매하던지 아니면 얌전히 버스 복도에 앉도록 해. 저는 그녀의 상상치도 못한 적반하장에 10초간 얼이 빠져버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나 시민의식이 훌륭하다던 중국인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가방에 몰래 숨겨 버스에 탑승했고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갓난아이나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아이들을 숨겨서 버스에 탑승한 뒤 좌석을 가로채는 수법을 일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분명 버스표에 대한 정원은 정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복도에까지 나와 앉아있을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버스 기사에게 말하자 중국인 버스 기사는 자신은 운전을 하는 일을 맡았지 승객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일을 맡은 게 아니라며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나름 중국에서도 돈이 꽤 있는 사람들만 탄다는 프리미엄 버스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체를 안 것 같아서 이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후회로는 아직 섣불렀죠. 중국인들의 만행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중국인들은 엄청난 볼륨으로 중국어 노래를 틀어대기 시작했고 몇몇은 악취가 나는 음식과 술을 꺼내서 음주가무와 함께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숨막히는 버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노랫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토가 치밀어 오르며 금방이라도 버스에서 실수를 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토를 참으며 이동을 하던 와중 갑자기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정체불명의 생물이 담긴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던 중국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는 듯한 제스처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떻게 버스를 세우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젠 중국인들의 기행에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버스 기사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체념의 표정을 지으며 정말로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더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고속도로 갓길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고 당연히 처음에 소리를 지른 여성도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운 기색 없이 갓길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중국인들은 갓길에 그동안 참았던 대변을 보기도 했기에 저는 더 이상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어 중국인들 옆에 나란히 서서 구토를 하고 말았죠. 나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충격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외에도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중국 휴게소의 허름한 화장실은 칸막이가 아예 없이 뻥 뚫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외국인인 저를 빤히 쳐다보며 제가 볼일을 보는 장면에 호기심을 가지며 제가 바지를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는 도저히 중국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못하고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이런 중국에서 절대로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대학교 입학을 하기도 전에 곧바로 퇴학 신청을 한 뒤 중국을 뜨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일로 돌아가려던 그때 저는 문득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은 교수답게 요즘 어떤 나라가 추세인지 그리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요즘 한국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며 독일 대학교에서도 한국어학과 개설을 점점 늘리는 추세며 외국어 학습 앱의 경우에도 14억이 사용하는 중국어보다 단 5천만 명만이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며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유망한 국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가져오시며 제 중국행을 만류하셨죠. 실제로 부모님께서 들고 오신 자료에는 요즘 유럽 대학교의 중국어학과는 경쟁률 하락으로 인해 죄다 통합 및 폐과되고 있으며 중국어 학과 인원을 전부 한국어 학과에서 선발하는 게 추세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10년 전에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중국어 학과가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진 중국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도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군요. 한국 또한 급성장을 이룬 국가지만 요즘 한국 문화의 지배적인 인기와 더불어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를 필두로 한 엄청난 기술 강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기에 한국은 독일을 넘어선 신흥 기술 강국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독일인들조차 공학을 공부하러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고 했죠. 부모님은 교수셨기에 이러한 정보에 빠삭할 수밖에 없고 저는 부모님이 거짓말을 칠 이유도 그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당시에는 중국인 친구들의 말에 속아 부모님의 말에도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학교를 자퇴 처리한 지금 저는 폐잔병이 되어 쓸쓸히 독일로 돌아갈 바엔 부모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한국이 어떤 국가인지 정도는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행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일이 수기로 여권을 검사하는 중국 공항에서 거의 반나절이나 낭비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그런지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입국 수속 과정은 정말 3초 만에 전부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처럼 엄청난 기술 강국이었고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며 불법 체류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외국인을 한국으로 들여보내도 되는지를 1초 만에 평가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독일 국적자이자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또 범죄 이력도 전혀 없던 저는 한국 AI 시스템의 판단으로 인해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조차 구현해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국가일 수도 있겠구나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 끝에 인천공항 내의 맛집이라던 식당에 도착하니 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순간적인 당혹감을 느꼈으나 이내 이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곳 식당은 손님들이 구태여 힘들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게끔 QR코드로 디지털 번호표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발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맛집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독일에서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맛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줄을 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별도의 키오스크를 통해 스마트 발권만 하면 줄 자체를 서지 않아도 되었고 이 스마트 시스템은 예상 대기 시간까지 계산해서 알려주었기에 저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인천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칸막이 없는 휴게소 화장실에서조차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새치기를 해댔거든요. 심지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던 몇몇은 자신은 손해를 보기 싫다며 하나의 재래식 변기를 2명이서 사용하는 정말 눈뜨고는 못 봐주겠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 하나로 그러한 불상사를 애초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정말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예매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격적으로 버스를 예매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에는 아직 여행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의 각 관광지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구현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저는 부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조화되어 있는 멋진 풍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유산의 중심지인 경주에서의 즐거운 간접 문화투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체험 공간에서는 각 관광지에 대한 맞춤형 일정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사전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와도 맛집이나 볼거리 및 유적 등을 전부 AI에게 추천받고 100%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최첨단 인프라를 구비해두고도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빈수레가 요란한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는 정말로 버스표를 예매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거대한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이었지만 버스표 판매 직원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한국은 모든 예매 과정을 키오스크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비해둔 상태더라고요. 분명 모든 과정을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다던 중국은 그러한 인프라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외국어를 일절하지 못할 뿐더러 중국에 왔으면서 왜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배워오지 않은 거냐며 윽박을 내지르는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 구박을 받으며 처리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지 않고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최첨단 인프라를 구비해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는 키오스크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터치식으로 키오스크를 조작한 것이 아닌 그저 음성인식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이지만 독일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음성인식 기술은 처참할 정도로 부정확해서 실생활에서 도저히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외국어마저 정확한 음성인식 기술을 구현해 놓았다니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말이 안 되는 국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모바일 버스표를 전송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절대로 남의 좌석에 앉는 법이 없었는데요. 애초에 한국 버스 맨 앞에는 별도의 액정을 통해 좌석을 표시해주고 있었기에 중국과 같은 얌체짓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는 무사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기 때문이죠. 분명 제가 탄 버스에는 여행으로 들뜬 아이들과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어린 커플들도 상당수 타고 있었기에 저는 시끄러운 상황을 예상하고 귀마개까지 주섬주섬 꺼낸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조차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하는 놀랍도록 수준 높은 모습을 보였고 이건 유럽 최고의 시민의식을 자랑한다던 독일에서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양 수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에서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일삼는 중국의 어른들은 한국의 아이들만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가 찰 따름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도 잠시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의심스러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버스는 분명 지도가 보여주는 경로를 이탈해서 웬 생뚱맞은 경로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중국에서 똑같이 경험해봤던 사기 수법이라 저는 한국도 결국 승객들에게 사기를 치는 건가 싶어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버스는 제멋대로 경로를 이탈하여 버스 기사와 커미션 관계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강요한다거나 가게에서 기념품을 강매한다거나 하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했거든요. 한국 버스도 경로를 멋대로 이탈하는 것을 보니 저는 한국도 결국 중국과 마찬가지인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 옆에 앉은 한국인에게 도대체 왜 버스가 경로대로 가지 않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도로가 매우 혼잡한 시간대거든요. 아니면 고속도로 중간에 사고가 나서 교통이 정체된 상태일 수도 있죠. 한국 차량의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과 교통 상황 및 운전행동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과 체증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운전 경로 제한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경로대로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 버스 기사는 AI 경로가 제한한 대체 경로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거죠. 저는 한국의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기술력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비게이션이 모든 도로 상황을 꿰고 있고 대체 경로를 지정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중국 버스에서는 아예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어서 버스 기사는 이따금씩 승객들에게 질문을 건네고 승객들은 버스 좌석 한편에 놓여있는 엄청난 두께의 지도 책자를 펼쳐 버스 기사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던데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초월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까 공항의 한식집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은 탓일까 배가 살살 아파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복통은 이내 걷잡을 수 없어지면서 저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들을 배출하고 편해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까지 고통을 참아봤지만 생리적인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역부족처럼 보였고 그렇게 고통에 온몸을 덜덜 떨며 좌절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놀라운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가요? 한국의 버스에는 긴급 화장실 버튼이 존재하므로 만약 당신이 화장실이 급한 거라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의 제안에 저는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들을 통제하느라 목소리조차 안 나와서 정말 목뼈가 빠진 사람처럼 정신없이 고개를 흔들어댔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버스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액정을 몇 번 터치하더니
이내 운 좋게도 여기서 10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는 친절한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남성을 믿는 것 외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믿어보긴 했지만 저는 역시나 버스 안에 긴급 화장실 기능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도대체 버스가 택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한 편의 기능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또한 중국에서는 몇 시간은 달려야 겨우 허름한 휴게소 하나만이 덜렁 놓여 있었는데 한국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아서 중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괴성을 지르며 버스를 세우라고 난동을 부린 뒤 고속도로 갓길에서 볼일을 처리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정말 1분이 1시간 같은 지옥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10분이 지난 뒤 버스는 웬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치 중국인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제일 먼저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화장실 줄은 너무나도 길었고 저는 도저히 이 많은 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중국 휴게소에는 화장실 줄을 기다리기 싫어서 근처 풀숲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만 중국인이 되자고 다짐하면서 그대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은땀과 눈물까지 흘리며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저를 본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번역 앱을 건네며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화장실이 급한 거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한국인 아주머니는 이내 줄을 서 있던 다른 한국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그렇게 급하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해도 좋다는 놀라운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어 줄을 서 있던 다른 한국인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분명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었을 텐데도 하나같이 제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며 그렇게 급하면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말을 건네왔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이 배려해준 덕분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지간히 급한 상태였기에 큰 볼일을 봤음에도 3초 만에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초토화된 변기를 바라보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참고 있던 것 자체가 기적이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이 무시무시한 덩어리들을 버스 안에 배출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아찔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땀범벅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세수한 뒤 빠르게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장 돌아온 버스에서 저를 도와준 남성은 그래도 휴게소에 온 김에 맛 좀 보라며 호두과자와 닭꼬치 그리고 식혜까지 준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비워냈을 테니 배가 고플 게 분명하다며 너스레까지 떨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뭔가 이상하더군요. 저는 분명 버스에서 내린 지 3분도 안 돼서 곧바로 돌아왔음에도 이 남성은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수많은 음식들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분명 이 음식들을 조리하는 데만 해도 3분이 넘게 걸릴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제 물음에 한국인 남성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간단합니다. 한국의 휴게소에서는 별도의 앱을 통해 사전에 음식들을 예약할 수 있거든요. 휴게소 레스토랑 메뉴를 미리 살펴보고 예약할 수도 있고 각종 기념품이나 간편식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약하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휴게소 앱은 실시간 휴게소 혼잡도와 주차 가능 여부까지 정확히 표시해주므로 운전자는 이번 휴게소를 그냥 통과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이젠 놀라기도 지쳐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얼빠진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전부 최첨단으로 도배되어 있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었고 이러한 미래도시 앞에서 독일이 기술 강국을 논한다는 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은 분명 인류의 선진국이 맞지만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고의 국가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도 수많은 인재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를 더욱 편리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즉시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해보며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인생 계획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는 것을 단 하루도 안 되어 증명했고, 저는 이런 나라와 함께라면 분명 더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